오늘은 특히 비교 행동학의 리토르넬로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리토르넬로를 배웠는데 리토르넬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질 것 같아요. 오늘. 네. 리토르넬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리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리좀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형에 대한 대립구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계구원 때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좀은 서로 연결돼 있는 그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정확하게 완전 리좀은 아니고 한 반 리좀쯤 되는 게 담쟁이 숲 같은 거예요. 담쟁이 같은 거 보면 담쟁이 넝쿨, 그 담쟁이 넝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잎과 잎 사이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뿌리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반 리좀이거든요. 완전한 리좀은 아니에요. 왜냐면 원 뿌리가 저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양을 설명하기에는 이 담쟁이가 굉장히 좋죠. 감자가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완전히 리좀 식물이에요. 감자들이 서로 그 줄기는 있지만 뿌리들이 전부 연결돼 있죠.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감자가 있지만 그 각각의 감자는 무엇인가로 또 연결돼 있어요. 상하 구분이 없죠. 윗 감자, 아랫 감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다 동등하단 말이죠. 근데 이 리좀 식물의 대비돼서 나오는 게 이제 나무형 식물이에요. 이 나무형 식물은 뿌리가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거기에 잔가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잔가지들은 마치 그 기둥이나 뿌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진리가 유일한 게 하나가 있고 뭔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본질적인 그 원 기둥으로부터 빠져나온 차이로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나무형 사고예요. 나무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리좀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나는 거. 나랑 다른 생각을 해도 나랑 차이가 있어도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그 생각을 대하는 게 이제 리좀적 생각, 리좀적 사고인 거예요. 근데 리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택 리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택 리좀이라고 하는 건 나는 리좀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특정한 기준에서만 리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 리좀을 세 개로 나눠요. 개인의 영역, 집단의 영역, 종의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먼저 종의 영역부터 시작하면 종 그러면 인간인 거죠. 인간 같은 걸 하나를 완전히 종이라고 하죠. 뭐 개, 포유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종의 구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나하고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입장을 인간들은 인간에게만 갖죠. 인간에게만 가져요. 그리고 개는 나랑 동등하다는 생각을 안 하죠. 종의 영역 안에서만 이 리좀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 안에서도 또 구분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히 백인들이 이 사고가 많죠. 그래서 KKK단처럼 백인 우월주의도 있고 그래서 백인종들끼리만 동등한 리좀적 관계에 있고 저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그 백인종보다 더 하등한 것으로 백인들은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살아가죠. 그래서 리좀적 사고를 하고 리좀적 관계 속에 있는데 의외로 자기랑 같은 종 내에서만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단의 영역에서도 이게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를 이 집단을 벗어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특정 종교 안에서만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종교를 벗어나면 하등하거나 우등한 존재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고들 이런 것들도 다 나는 리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좀의 영향을 어디까지 갖게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영역은 이제 개인이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정한 영역 내에서만
이제 리좀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연 그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온전한 리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리좀적 사고조차도 선택 리좀으로 적용을 하고 리좀적 사고조차도 판단을 중지하고 모든 것을 동일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선택 리좀이 되는가? 그게 바로 자동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인 생각이 그냥 그렇게 떠오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린 아이가 뭐 10살, 11살짜리가 의견을 냈어요.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어른인 나로서는 40대, 50대인 나로서는 10살짜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걸 제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전부 다 자동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자동주의는 대체로 경계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조화가 돼 있고 위계적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나한테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수준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쟁들은 사실 이런 자동주의에서 나와요. 그걸 이유를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아마 어떤 기준을 제가 딱 설정해서 물어보면 막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누가 더 잘못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확 갈리겠죠. 그런 거예요. 다 자동적 사고, 자동주의 안에서 그게 당연하니까라고 하는 기준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자율성하고 자동주의를 헷갈려 해요. 자율성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성 있는 인간을 추구해요. 분열 분석은. 분열 분석은 자율성 있는 인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연결 접속하는 주체. 이런 자율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걸 자동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에는 편하게 할 거야가 들어가는 거고요. 편하게 할 거야는 사실은 자동주의. 이미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한 어떤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게 자율성이 아니에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그냥 편한 걸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편한 건 자동주의입니다. 이미 누군가 외부에서 어떤 생각을 나에게 습관화시키고 주입시켜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편하다는 건. 오히려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한 그런 이념 같은 것을 뚫고 넘어섰을 때 진짜 나의 자율성이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곧 자율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율성은 불편할 수 있어요. 자율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동주의로 이미 자동적 사고가 들어온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하고 자동주의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행할 때가 많다. 이게 분열 분석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주의를 넘어선다는 건 내 편리함이나 편안함을 오히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동주의를 뚫고 내 자율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낯선 사람들한테 존댓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제가 이 야자 게임, 야자 타임 갖고 이제 여러 번 이 예를 들죠. 야자 타임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동주의 속에 있는지. 내 자율성으로는 지금부터는 서로 반말해야지. 내 자율성이에요.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안 되죠. 잘 불편하죠.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자동주의로 돌아가 있고, 사실 그건 자율성은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걸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르네 톰이라고 하는 학자를 이 책에서 언급을 해요. 이 르네 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증법에 반대하는 이론입니다. 르네 톰은 변화를 추구한다면 사실은 파국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카타스트로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겔의 변증법을 보면 정반합 이렇게 배워요. 뭔가 지금 정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합이 나온다. 이론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론으로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시대가 연구한 것처럼 길게 간다고 가정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변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르네톰의 주장은 변화는 파국에 이를 만큼 아주 힘든 에너지 소모와 고통을 견디고 뚫고 가야 만들어지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설적인 변증법이라고 불리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변화는 이 건설적인 변증법만으로는 안 되고 대부분의 변화는 파국을 맞이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것을 뚫고 나서야 도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열 분석은 이걸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담들 편안하게 하도록 구성한 상담들 이런 것들과 분열 분석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내담자들이 마음이 힘들죠. 내담자들이 마음이 힘든 이유는 외부와 사회적 관계망이 내 뜻대로 안 돼서거든요. 내가 바라고 나한테 적합하고 나에게 맞는 것과 내 환경이 맞지 않아서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자 근데 상담 현장으로 오면 편안해요. 왜 상담 현장으로 오면 편안하냐면 상담 현장 안에서는 내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나를 수용해줘요.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 와서는 편안하게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는 힘들어도 상담 현장은 편안하고 좋으니까 상담 현장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상담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 중독이 돼서 상담 현장 가면 상담사가 계속 공감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상담할 때마다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담 중독이 돼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수용정념 치료에 해당하는 그 상담들이 이렇죠. 칼로저스의 상담도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이라 그래서 이 수용자 전념 치료랑 비슷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칼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도 오히려 이 분열 분석에 가까워요. 분열 분석과 동일하지는 않죠. 물론 다른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수용 전념 치료와 분열 분석 중에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 인간 중심 치료는 분열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 그래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의 마음으로 내담자 입장에 서서 상담을 하는 게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인데 이것도 7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 6단계까지 가면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전제성이라고 불리는 가면 이 역할을 벗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잠재성을 끌어내서 그 잠재성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분열 분석에 가깝죠. 라캉하고도 좀 가깝고요. 근데 분열 분석은 여기서 몇 단계 더 나간 거기는 해요. 뭐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상담에 대한 이미지는 이래요. 편안하고 상담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분열 분석은 이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분열 분석은 조금 어렵게 파국을 견디면서도 뚫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이 다소 뭐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뚫고 가야 될 것들을 직면시키고 그것들을 뚫고 넘어서는 힘을 같이 길러줘 가는 것. 그래서 카오스 모제라고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카오스, 혼돈이 있고 코스모스, 질서를 잡고 오스모제, 그걸 상호 침투시키면서 자율성을 생산해내는 것. 이게 이제 분열 분석 상담이기 때문에 르네톰의 카타스트로페 이론처럼 그렇게 좀 파국에서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뚫고 가서 자동주의를 넘어서 자율성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이 배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이 배치는 이 영역과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과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과 영역 사이에 있는 배치가 있어요. 이게 영역 사이에 배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영역을 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돌파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이 배치는 이제 분열 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용어예요. 내가 넘어가야 될, 변화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이 배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사이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용이라고 생각해요. 중간, 쟤도 속하고 나도 속하는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용으로 둘 다 속하는 것으로 사이 배치를 잡으면 편하죠, 되게. 그래서 나도 속하고 쟤도 속했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사이 배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가는 건 결국 내가 원래 있던 자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상호작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돌연변이를 생성할 수 있는 배치를 사이 배치라고 해요. 즉 사이 배치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배치인 거예요. 내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배치. 그러나 내 영역 안에 사실은 있는 배치. 그 사이에 있는 배치입니다. 저쪽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나한테도 속해 있지 않았던 어떤 그 빈 공간의 배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내성적이에요. 원래는 제 MBTI가 INFJ거든요. I가 되게 깊어요. 엄청 깊어요, I가.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젊을 때는 연극 배우도 했었고요. 또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외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학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서도 존재를 해야 됐고, 상담사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또 교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강의를 계속하고 무대와 강단에 계속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이어야만 하거든요. 외향적이어야만 하는데 나는 또 내향성이 굉장히 깊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러는 거를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에너지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 내향과 외향이 필요한데, 그리고 욕망하고 꿈꾸는데 사실 내가 태어난 거는 굉장히 내향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외향과 내향에서 외향으로 가려면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영역을 넘어가야 돼요. 이때 사이 배치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설정한 어떤 외향,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향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내향이 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이거를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이 내 말을 듣는 거를 기대하고 나를 쳐다보고 저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렷 경례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반장이 저 대신 차렷 경례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제가 내향성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 하거든요. 사이 배치를 찾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막 외향적이냐면 외향적이지도 않아요. 이러면 내향적이지도 않고 외향적이지도 않는 공룡으로 둘 다 속해 있는 무엇인가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한 공룡이 아니라, 공통된 영역이 아니라 전혀 내향적인,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내향성도 아니고 제가 필요로 했던 외향성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이 배치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외향적이냐 그러면 외향적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내향적이냐 그러면 내향적이지도 않아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의 새로운 개념화,
사이 배치를 찾아서 그 사이 배치에 저를 위치시킨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나는 외향성을 드러낸다. 또 어떤 코드에서 나는 내향적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 사이 배치를 찾아서 형성하고 만들고 구성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이 배치를 찾아내는 것,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정형화되어 있는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걸 생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만약에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시인이 되어야 한다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형화 시켜놓은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서의 시인이 되는 건 사이 배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역할을 변경한 거예요. 그냥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심리학자와 심리학자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 사이 배치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를 쓰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사이 배치 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플리베 리토르넬로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사이 배치 개념하고 자율성 개념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책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지만 앞에 걸 먼저 그냥 한 거예요. 이 플리베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그 새들이 어떻게 구애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보통의 새들은 수컷새가 암컷새에게 풀잎을 주면서 구애를 해요. 왜냐하면 그 풀잎으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수컷새가 암컷새에게 풀잎을 물어다 줘요. 이걸 복납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수컷새가 암컷새에게 풀잎을 구해다 주면서 구애를 하는데 이게 정형화된 영토성인 겁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울새들을 보니까요. 방울새들은 좀 달라요. 다른 새들 같지 않아요. 이 방울새들은 복납이 굉장히 자율화되어 있어요. 어떤 방울새는 분명히 방울새인데 어떤 방울새는 그냥 최초에만 복납을 해요. 풀잎을 한 번만 물어다주고 그 다음부터 안 물어다줘요. 구애 끝난 거야. 원래는 이제 구애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물어다주고 이렇게 커플이 맺어지고 나서도 물어다주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이 방울새를 연구해 보니까 한 번 물어다주고 더 이상 안 물어다줘요. 수컷이. 그거 이상한 패턴이다. 근데 또 방울새인데 다른 방울새를 보니까 풀잎을 안 물어다주고 다른 걸 자꾸 물어다줘요. 또 다른 재료를 활용해요. 이것도 이상한데? 또 다른 걸 보니까 복납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패턴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인 새들이 갖고 있는 복납 개념이 얘네들한테는 없이 아주 자율적으로 막 활용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를 살펴봤더니 이 방울새들, 그러니까 방울새면 방울새의 특징만으로 보려면 방울새 내에서는 또 동일한 패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패턴이 달라요. 새들이. 이상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분열부석적인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때? 라고 하는 거에 안 잡히는 거죠. 새들은 어때? 라고 하는 거에 안 잡히는 거예요. 방울새는 어때? 라고 하는 거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방울새의 개별적인 자율성에 따라서 복납해요, 얘네는. 인간도 그런 거죠, 사실. 뭐 아빠는 어때야 돼? 뭐 교수는 어때야 돼? 상담사는 어때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자율적이에요. 자기가 꿀리는 대로 해요. 그래서 방울새가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주변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거를 방울새 행동 배치라고 해요. 행동 배치라는 개념도 앞으로 종종 나와요. 이 방울새의 행동 배치는 자동적이지 않아요.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는 자동적 개념에서 행동 배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새들은 다 자동 배치죠. 자동주의에 의해서 정해진 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대로 한다는 게 자율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자동적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공명해요. 잘 살펴보니까 이 방울새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이 방울새들도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유전적 코드화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계속. 그래서 이 이상하게 행동한 방울새의 그 새끼 방울새들은 또 더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 패턴 안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이런 이상한 자율적 행동들이 공명하면서 이번에 공명은 좀 의미 있게 활용이 됐고 예전의 공명들은 좀 안 좋게 활용된 사례가 있었죠. 어쨌든
공룡하면서 이 유전적 코드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리토르넬로예요. 이게 왜 리토르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리토르넬로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노래의 후렴구인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는 후렴구를 리토르넬로라고 했잖아요. 따다다다다단단단 했는데 따다다다단까진 같았는데 딴따라단딴 뭐 이렇게 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변화하는 게 리토르넬로라고 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추구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추구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리토르넬로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동일하게 늘 같은 후렴구만 반복하진 않아요. 리토르넬로를 반복해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차이가 생겼죠? 근데 또 다시 A로 가는데 똑같은 A로 가는 게 아니라 A 다다시, C, A 다다다시, D, A 다다다다다시 이런 식으로 A가 A, A 다시, A 다다시, A 다다다시처럼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이 플리베 리토르넬로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 요 리토르넬로의 방식이 분석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는가 이것도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요거를 변형해서 이 리토르넬로 개념을 변형해서 나중에 프랙탈화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요. 요것들을 차이나는 반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치료법으로도 이게 변형돼서 활용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리토르넬로 개념은 분석에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자, 요런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안면성,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양, 안면성, 한국인의 안면성, 백인의 안면성, 뭐 상담사의 안면성이죠. 상담사는 어때야 해 이런 게 안면성이라면 리토르넬로는 그걸 조금씩 변형시키는 건데 이런 안면성과 리토르넬로의 구성 요소가 뇌와 관계가 있대요. 이거를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가타리가. 그래서 이 지각의 등록기라는 게 있어요. 지각의 등록기는 감각을 거쳐요. 감각기억은 굉장히 정확해요. 객관적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감각기억은 사실적이에요. 뭔가를 만졌다. 이 감각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이게 촉각이잖아요. 촉각 감각. 제가 여러분을 봤으면 이것도 시각이죠. 감각이죠. 뭐 냄새를 맡았으면 후각 감각이죠. 이게 다 감각이에요. 감각 기억은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이에요. 근데 이게 뇌로 들어가서 지각 기억이 되는 순간, 이 지각의 등록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감각 기억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는지는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그렇죠? 글리아 이론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겠으면 앞에 글리아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첫 시간에도 우리 3기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네요. 외부에 있는 기억이 들어오면 그 기억이 절대로 객관화돼서 저장되지 않고요. 지각의 이 전두엽의 해석들을 통해서 해석을 거쳐서 저장되기 때문에 내 해석틀,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내 기준의 해석틀이 외부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다 변형시켜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기억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게 지각의 등록기예요. 근데 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감각 기억은 10분의 3초만 유지가 됩니다. 10분의 3초만. 그러니까 1초도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0.3초 이 정도 되는 거죠. 0.3초만 유지되는 거예요. 객관 기억은 뇌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감각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감각 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감각 블록은 요 10분의 3초로 돌아가서 거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감각 블록인데 이 지각의 등록기가 있는 한 사실 우리는 해석된 결과물만 갖고 오고요. 그럼 그 해석 틀은 누가 만드냐면 사회가 만들어줘요. 사회가. 이 중에서 공산주의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 그냥 같이 나눈다? 근데 민주주의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 자기 종교를 넘어서 있는 다른 종교의 장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종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일본인의 장점들은 어때요? 뭐 이런 거예요. 다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이미 이념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석 틀이 있고
모든 감각 기억은 지각의 등록기에 들어오면서 전부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안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 아빠는 어때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이념화가 돼 있어요, 이미. 선생님은 어때야 돼, 어른은 어때야 돼, 이게 다 이념화가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남으려면 어떠해야 돼, 이게 다 이념화가 돼 있어요. 전부 이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화가 이미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인 감각 기억들이 들어오면 그 이념화에 의해서 전부 지각의 등록기를 거쳐서 몰적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적 기억에서 몰적 기억으로 다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몰적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되죠. 집단화되어 있는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적 기억은. 분자적 기억은 내가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갖게 되는 감각 기억에 의존한 기억이 분자적 기억이라면, 그게 지각의 등록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순간 그건 몰적 기억이 돼버려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억이 돼버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몰적 기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억이 아니면 나는 힘들어져요. 아파져요. 마음이. 왜냐면 나만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몰적 기억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서 외로움도 느끼고 우울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면서 세상 살기 싫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면 축두엽의 전방부, 즉 좌측 전전두엽, 여기를 이제 담론을 담당하는 기억이 담론 기억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왼쪽 전전두엽. 여기가 이제 담론 기억을 구성하는 데인데, 이 담론 기억이 감각 기억을 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담론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론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억 장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왼쪽 전두엽.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좌측 전전두엽. 이게 모든 시간성을 비롯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을 총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배측 전전두엽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좌측 전전두엽하고 배측 전전두엽이 그냥 서로 엮여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얘네가 담론적 기억을 담당을 하는데, 모든 감각 기억들은 다 일로 들어가서 담론화가 돼서 담론적 인지 안에서 그 감각 기억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담론적 기억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이 행동이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 대한 자아상이 어떻게 변해요? 바보 같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경험 속에서 담론적 기억으로 감각 기억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병신 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다들 박수 쳐줘요. 그러면 담론적 기억에 의해서 난 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원빈같이 생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는 되게 원빈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되게 못난 사람처럼 자랐는데 사회를 나가보니까 다 자기를 향해 박수를 쳐줘요. 담론적 기억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다 정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그러면 원리를 알았는데 직접적으로는 이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표현 기계가 있고요. 그게 표현 수단을 선행합니다. 표현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표현 수단 기준의 상담을 만든다면 이런 방식인 건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표현 수단을 알려준 거죠. 긍정적 언어,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표현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표현 기계는 이 표현 수단을 말하기 위해 작동하는 생각과 내 행동과 이런 모든 이 기계, 배치, 내가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표현 수단을 발휘하기 위한 배치를 표현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 기계를 긍정적으로 표현 수단을 하기 위한 표현 기계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으로 해야 될 그 말, 워딩. 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 괜찮은 저 사람, 내 감정 상태, 주변에 있는 향기로운 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 기계예요. 다 함께 작동하는 표현 기계. 이 모든 표현 기계, 나는 늘
문제만 발견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걸 배워서 제가 좋은 언어를 쓰려고 그래요. 칭찬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또 했어. 벌써 배치가 변했죠. 그래서 표현 기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냄새가 아주 불쾌하게 나요. 그리고 표현 기계에 벌써 이 칭찬을 하기 되게 힘든 조건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수단은 칭찬을 하고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수단은 내 안에 있는데 이 배치들, 표현 기계들 작동할 수 있는 표현 기계들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김치 냄새만 맡으면 아주 불쾌해지는데 막 김치 냄새 나고 있고 빨간 옷 입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쟤는 또 빨간 옷 입고 있고 입냄새 정말 싫어하는데 막 입냄새 풍기고 있고 오늘은 내가 꼭 저 사람을 칭찬해야지라고 앞에 다가갔는데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꺼져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 수단보다 표현 기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 기계가 표현 수단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배치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 굉장히 좋고 수단을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 좋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배치가 필요한지 어떤 조건들이 형성돼야 하는지 어떤 행동 배치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배치를 내 안에 만들어 놨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만들었어야 되는지 그 전에 어떤 연습을 생각의 틀을 작동시켰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나에 대한 인식과 타자에 대한 인식과 이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배치를 바꾸고 조율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이 표현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기가 표현 수단에 선행을 합니다. 안면성하고 리토르넬로는 앞에서는 이제 안면성이 뭔지 리토르넬로가 뭔지 개념은 잡혔죠. 이건 이행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이행 구성 요소라는 거는 이행, 변화를 하기 위한 요소예요. 안면성도 이행 구성 요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어떤 안면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거기로부터 움직일 수 있을 수 있고요. 리토르넬로는 어떤 차이를 내가 반복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 리토르넬로도 이행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외부 자극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그 의지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어서 막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부 자극이 없이 내 안에서만은 지금까지 변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있으려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것만으로는 되게 어렵고 이게 분열 분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외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는 자꾸만 나와 다른 것들로부터 이질성으로부터 외부 자극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도망가서 어딘가로 몰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몰려서 들어간 그 결과물이 점점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외부 자극을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호르몬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죠. 호르몬에 대한 연구도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연애 강의랑 부부 갈등 중재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그 연애나 부부 갈등 중재 할 때 굉장히 잘못 전달된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그 개념이 있어요. 사랑은 결국 호르몬이다. 이렇게 사랑은 화학작용이다 이러면서 사랑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실제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주장하시는 뇌과학자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뇌과학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그 뇌과학자분들을 폄훼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정말 뇌만 알고 삶은 모르는 거예요. 가타리의 정리에 의하면 호르몬 생산은 결국은 다양한 배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유지 기간은 결국 3개월이고 3개월 지나면 사랑은 끝나는 거다. 그때부터 우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호르몬은 늘 시시때때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은 발생하거든요. 그 도파민은. 그 도파민이 끝나면 3개월 동안의 도파민이 끝나면 사랑이 끝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얼마든지 도파민을
부부가 같이 도파민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함으로 도파민은 얼마든지 재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사실은 이게 떨리고 두근거리는 사랑도 결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통제 아래서 호르몬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배치가 그 호르몬을 생산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용인 가능한 것과 합법적인 것 사이의 권력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용인 가능한 것. 우리가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고 이질적인 것,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야지? 그래 놓고 막 불법하고 범죄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고 내 욕망이 담겨 있고 내가 변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변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때 그게 내 자율성을 확보할 때 합법적인 것과 용인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이 지점 내 욕망이 그 사이 지점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권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정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하면서 막 넘어서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인 가능한 것과 합법적인 것 사이의 어떤 권력의 범위 한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율성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주도적으로 그걸 끌고 가는데 더 이롭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그 이행 구성 요소가 추구하는 도표적 표현에 대한 내용 마지막 장인데요. 이행 구성 요소는 그래서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를 대립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해요. 그 사이에 사이 배치가 있겠죠. 가능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되고자 하는 변해야 되는 어떤 세계를 가능 세계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 세계죠. 이거는 대립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상담의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현실 세계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내담자가.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 머무르면서 그러면서도 증상이 처리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이게 저는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고 저도 현실 세계 내에서 치료를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런데 모든 내담자들이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 세계라고 하는 게 그 연극 치료에서는 이거를 잉여 현실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려보는 세계, 가능 세계, 가능의 영역. 그러나 가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 치료적 수단으로 이행 구성 요소를 구성할 때 우리가 목표를 삼는 그 지점이 가능 세계겠죠. 근데 가능 세계로 갈 때는 우리는 뭘 꿈꾸냐면 다 연접을 꿈꿔요. 부드럽게 아무런 충돌,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능 세계로 쓱 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꿈꾸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 세계로 가서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행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그 사이 배치에서 어떤 어려움들, 파국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론 내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가 변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를 아무런 대립 없이 그냥 부드럽게 쓱 하고 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만드는데 혹은 실력을 키우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쓱 힘들죠. 성적 올리는 것도 아무런 고통 없이 쓱 어렵죠. 하물며 우리의 성격과 마음과 심리적인 기제와 십수년 혹은 이십수년, 30, 40여 년을 쌓아오고 자동화되어 있는 우리의 심리적인 원리들을 바꾸는데 간단하게 훅 간다? 이게 사기예요. 어쨌든 분명히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대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의지, 이걸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한 의지. 이거가 있어야 이행 구성 요소를 활용할 수 있고 도표적 표현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추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화의 도표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코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코드라고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죠. 이런 걸 코드화라고 해요.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고 그다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해진 틀로 있는 거 이런 걸 코드라고 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어른을 봤다 인사해야지, 뭐 고개를 숙여야지, 이런 생각의 흐름들, 이미 정해져 있는 코드화되어 있는 흐름들, 이런 게 다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화의 도표적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형성하긴 했는데 이 코드가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코드화의 이런 도표적 표현은 그냥 정해진 코드대로만 가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요. 도표적으로 변할 수가 없고, 즉흥연주 사이의 뒤섞임 속에서만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기계적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즉흥연주, 해보지 않은 것, 내가 처음 도전해보는 것, 지금 바로 하는 어떤 그런 즉흥연주, 이 즉흥연주 사이에, 즉흥연주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은 안 나와요. 숱하게 연습 속에서 나와요. 즉흥연주도 다른 많은 것들을 연습해야 즉흥연주가 나와요. 즉흥연주 사이의 뒤섞임, 이 즉흥연주들 여러 개를 해서 서로 막 뒤섞이는 그런 융합과 이 접속과 이런 많은 연결과 리즘적 역량들 속에서만 진짜 내 길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만 계속 고착돼서 그것만 해서는 오히려 내 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배치에서 다른 배치로 이행하는 것은 영토,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내 땅, 내 땅의 규칙, 혹은 종, 한국인으로서, 혹은 내가 뭐 기독교인이니까 전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남자니까 남자로서, 상담사니까 상담사로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과 영역, 이거를 개방하거나 또 어떤 족이나 영토는 폐쇄하면서 탈영토화하는 과정들을 과감하게 혹은 고뇌를 하면서 힘들게 벽을 뚫고 대립을 뚫고 나아가면서 파국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코나투스, 의지를 갖고 나아가면서야 비로소 이행, 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리토르넬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한 번에 빰 변화가 아니라 리토르넬로 차이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행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탈영토화라고 불리는 그 분열 분석이 아주 핵심되는 요소하고 리토르넬로가 어떻게 엮이고 어떻게 그 연결되는지 좀 개념들이 조금씩 잡히기는 하죠.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있고, 혹시 먼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이미 저기 분열 분석을 적분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여서 그걸 이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그 사례를 정확하게 갖고 와야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을 갈 수 있고, 또 분열 분석에서도 뭐 숱하게 많은 이제 기법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기법들과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법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변화가 힘든 부정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인지치료 개념으로 비슷하게 봐도 돼요. 요 개념 분석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자동주의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역할화된 자동화된 그 자동주의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자동주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동화를 그동안 살아왔던 배치가 구성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무엇이 얘를 이렇게 하도록 자동화 시켰는지를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굳이 과정을 보자면 이 아이의 진짜 욕망을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중심으로 욕망을 놔요. 그 욕망이 가상세계예요. 이 아이가 꿈꾸는 그 욕망의 세계, 이 가상세계예요. 그 아이가 꿈꾸는 욕망의 세계, 진짜 욕망을 욕망 탐색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그 욕망을 구성을 하고 그 욕망을 중심으로 코드들을 다 만들어 봐요. 그냥 너는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의사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을 중심으로 코드화를 다 해요. 어떤 직업이나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역할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욕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요구하는 역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아이의 진짜 욕망, 뭐 엄마랑 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할 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직업적인 거라기보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진짜 욕망을 추구를 하고, 그것들을 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을 코드화로 다 그립니다. 그냥 뭉뚱그리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코드화를 다 그려요.
그게 가상 세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만큼이나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걸 해요. 이 분열 분석이 있어야 아예 기법이. 자유현상 글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주제에 떠올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쓰기들을 토대로 그 아이의 그 글쓰기에서 그 아이의 욕망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하나의 기법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욕망을 찾아내고 찾아낸 욕망을 기준으로 이제 그 아예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의 수준으로 아주 면밀하게 다 구성을 하죠. 그리고 예술로도 표현을 해요. 그냥 그렇게 면밀하게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연극으로도 표현하고 영화로도 표현하고 미술로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뭘 만드냐면 정동, 감정을 그 가상 세계 안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꿈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꾸기만 하면은 에너지 조금만 약간 파국을 넘어설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 너 그거 하고 싶구나. 너 그걸 할 수 있어. 뭐 힘을 주고 이래서는 생기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가 투여가 되고 그거를 반복 미술로, 연극으로, 영화로, 그림으로, 글로, 말로 반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짜 의지와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이미 그 가상 세계를 구축할 때 그 코드화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 구조 안에서 가능한 일들인지 아예 그냥 벗어나는 문제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 코드화를 만드는 환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용인 가능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그 권력 구조를 권력 범위를 한정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지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코드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투여될 수 있는 작업들, 예술 작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창의성을 길러내는 또 기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창의성을 그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 처음에 가상세계 만들 때 만들었던 그런 그 코드화들이 또 다 변해요. 아, 그때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바꿔요. 그러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사이 배치들은 점점 생겨납니다. 이거 자체가 사이 배치죠. 그러면서 이 안에 사이 배치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그 세계가 확장되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다가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 분석적인 방법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거를 표방할 수 있는 그 상담사들 중에 언어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상상해라. 그리고 그런 척하고 살아라. 뭐 이런 기법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구조화해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만 연결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 거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